자, 시작하겠습니다. 12월 결산 보실 때 우리 대표님들께서 실무자들한테 몇 가지만 좀 짚어주셔도 상당 부분 이렇게 절세가 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혹시 이제 회사에서 저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체 기장하시는 혹은 세무사님들한테 완전히 기장을 맡기시든 간에 몇 가지 포인트는 세무사님들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야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2021년도 결산 보실 때 우리 실무자나 대표님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요. 이쪽은 이 세금을 계산하는 내용이니까 이 양식 그대로 우리 실무자분들한테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세전 이익률에 대한 그 개념을 대표님들이 좀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액 감면 받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저는 이제 이 컨설팅 업무도 하고 있고 저희 세무법인이 또 따로 있는데 세무법인의 총괄 사부장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들 세무조정계산서라는 책자를 매년 한 번씩 받아오실 거예요. 제가 그 분석 업무를 한 200~300군데 우리 중소기업 그 세무 분석 업무를 해봤는데 고용중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이게 누락 확률이 거의 50% 확률로 중소기업에서 다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중대 세액공제는 직원 한 분 뽑으시면 약 800만 원 정도 세액공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이 친구 꼭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만약에 연봉이 한 3,600 정도 된다 그러면 연 300만 원 정도 세액공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 한 번 뽑으시면 청년의 경우에는 한 1,200만 원 정도. 청년이 아닌 직원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900만 원 정도 세액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치 쫓아가서 한번 세액공제 제대로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5년간 2월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18년도에 직원을 3명 뽑았다. 그럼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3천만 원 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세금을 덜 내신 거고 만약에 세금을 납부할 일이 없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3천만 원 5년간 남아있어서 공제금에서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은 과밀업체 권역입니다. 인천은 과밀업체 권역인데 혹시 남동공단이나 국가산업단지에서 기계라든가 기계장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장치 구입을 하시면 구입 가격의 10%를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새 거로 사시면 안 되고요. 대체 투자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기계를 빼고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두 번째, 중고기계는 안 됩니다. 중고기계는 안 되고요.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다 대부분 이제 기업 부설연구소 갖고 계실 텐데 이게 관리가 엄청나게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우리 그 실무자들 신청하셔서 홈택스에 가셔서 연구 인력 개발 세액 공제를 보고하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체크하셔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을 때는 이제 국가에서 중소기업들이 이게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다 보니까 하나로 연구소를 만들어서 세액 공제 받는 게 적발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고용 인원이 증가하셨습니까? 2018년부터 매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중개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리고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후 관리가 너무 까다롭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인원이 증가했다가 인원이 줄어들면 추징을 당합니다.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세액공제를 받는데 내년에 고용 인원이 좀 줄어들 계획이다 그러면 아예 세액공제를 안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상당액까지 같이 추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포인트는 이 친구는 1,000만 원을 공제받으면 20% 농특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농특세가 없어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1번 먼저 적용하고 2번을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실무자들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2번 먼저 적용하고 1번 적용하시는 게 훨씬 우리 기업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농특세가 없습니다. 농특세가 없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단점이 우리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사후 추징이 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용인원이 증가했을 땐 고용중개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도만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사업용 자산은 토지 건물은 안 됩니다. 토지 건물은 안 되고 기계 장치만 보시면 되고요. 비품이나 뭐 차량 운반부 제외되고요. 혹시 운수업을 경영하고 계신 대표님은 차량 됩니다. 운수업 같은 경우는 되지만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는 기계 장치인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제외가 돼서 인천은 혹시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 남동공단이라든가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곳은 해당이 됩니다. 국가산업단지에 본사가 있으시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13%까지 가능하나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 정도 보시면 만약에 기계장치를 10억 원짜리를 구입을 하시면 1억 원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 1억 원이 올해 다 공제가 안 되더라도 5년간 2월 돼서 다 공제를 해드립니다. 이건 다 공제해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하실 점 두 가지는 중고 기계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새 거를 사는데 대체 투자. 정부에서는 과밀억제 권역에 공장도 있고 새롭게 투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방으로 다 나가서 좀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대체 투자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은 우리 대표님들 아마 제 기억에 의하면 10군데 기업 중에 9군데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대표님들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으시면 세액공제 많이 됩니다. 연봉의 30%까지 되거든요. 인건비의 30%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단 이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제외이고요. 이거는 아마 해당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데 못 받으시는 건데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하시면 예전에는 동일 기업에서 경력단절 여성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동종업종입니다. 동종업종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면 이것도 역시 30%입니다. 세액공제가. 그리고 고용이 된 날로부터 2년까지니까 2년 연봉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고요. 단 조건은 이 두 가지는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상시 근로자란 대표님들 직원을 한 명을 뽑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한 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채용해서 12월 31일이면 0.5명입니다. 이게 계산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 보실 때 우리 기장해 주시는 세무대리 업무해 주시는 세무사님들한테 꼭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 인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증가 인원. 이게 왜냐하면 뒤에 나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연구인력개발비는 대표님들 혹시 다른 내용은 아마 아실 것 같고요. 혹시 여기서 대표님들 중에 개발 업무를 하시는 대표님들 계시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력이 있는 게 이게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5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연구소가 없다 하더라도 대표님을 고용인으로 봅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에서. 그래서 약간 세법에 해석에 오류가 있긴 한데 대표님께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해서 대표님께 직무발명 보상금을 주면 그 보상금의 25%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대표님들 엔지니어 출신들 많으신 기업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대신 이제 제도 만드는 과정이 약간 어려운데 그거는 좀 주변에 저희 같은 회사나 주변에 좀 잘하시는 분한테 좀 협조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 중에 내일 채용 공제나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입니다. 단 조건이 매출액이 120억이 넘어가면 중기업이기 때문에 인천 지역은 해당은 안 되고요. 인천 지역은 해당은 안 되지만 혹시 지금 매출이 120억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되신다고 하면은 요거는 몇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이 120억을 초과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보통 매출 120억 정도면 법인세 규모가 한 3억 아니면 5억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20%가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0억 이하였다. 100억 이상 120억 이하였다. 그러면 그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못 받으신 분들이 한 50% 확률로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부천의 제 거래처가 매출 한 150억 정도 하는데 2016년도에 119억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무조정자도 분석해서 세무사님한테 드려서
5천만 원, 5,4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셨거든요. 세액감을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정당한 겁니다. 정당하게. 그리고 뭐 저희가 업무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정 청구 업무는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에서 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고서만 제출해 드렸고 해당 세무사님이 이거 내용 맞다고 그래서 이제 5,300만 원 환급하게 해드린 경우이거든요.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거는 저희가 이제 CFO 아웃소싱 하면서 팁으로 드리는 내용인데 이게 뭐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농무비 생산성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 이제 대표님들 재무제표 보실 때 매출액하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농무비를 제외한 매출원가, 제품 제조원가를 차감하고 나면 농무비를 제외한 매출 총액이 나옵니다. 요거를 제조원가 명세서의 농무비로 나누시면 그게 농무비 생산성 개념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매출이 100억 원인데 농무비를 제외한 제품 원가가 50억 원이다. 그러면 이제 농무비를 제외한 총이익이 50억 원이거든요. 요거를 농무비가 25억 원이다 그러면 요 나머지가 2가 나오거든요. 이 농무비 생산성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대표님들께서 직원한테 10,000원, 여기서 직원이라고 하면 관리직이 아니고 생산에 참여하는 현장 생산직, 제조 원가 명세서상의 농무비입니다. 그분들에게 1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면 20,000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요거만 한 가지 봐도 요 지표 하나만 보셔도 경영하면서 인원 관리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들께서 10,000원, 월급 100만 원 줬는데 200만 원 판다 그러면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시죠? 적어도 저희가 보기 지표에는 한 5배에서 6배 정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대표님들 우리 영업사원이라든가 관리 업무 파트까지 급여가 들어가면 사실상 이거 적자죠. 여기에 이제 판관비 급여까지 들어가면 농무비 적자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무비 생산성하고 우리 대표님들이 안 보시는 게 노동 분배율이라는 재무 비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뒤에 가지시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적어도 5배, 6배. 그런데 혼자 막 10만 원, 20만 원 번다.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과중하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7배에서 10배 사이가 될 때는 지금 대표님 회사에 직원을 고용해야 되나? 이런 시점이라고 판단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경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법 개정안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투자세 공제에 기계정치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 특허권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특허권이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단 조건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고요. 내국인, 국내 내국인이 개발한 특허를 사셨을 때 해당이 됩니다. 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예전에 혹시 대표님들 뭐 컨설팅하는 친구들이 와서 가입금 해결하기 위해서 뭐 특허 자본이나 이런 거 하셨을 이런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되고 순수하게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에 대해서 그리고 특허 얘기 나와서 혹시 참고적으로 특허 관련하셔가지고는 이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특허 관련하셔가지고는 좀 챙기시면 상당히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경단료가 작년까지는 이제 올해죠. 올해 결산 볼 때까지 3년인데 내년 결산부터는 2년 이상 15년 이내에 그러니까 경력 단절 그만두고 2년이 지난 이후에 채용이 다시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30%까지는 세액 공제를 해줄 것이다. 사회보험료가 올해까지는 실무상 사회보험료 먼저 공제하고 고용중개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고용중개 세액 공제는 사후 추징이 있는데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올해까지는 사후 추징이 없습니다.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일단 공제 받은 걸로 끝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추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대금의 적용기간 연장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1년이니까 이제 적용은 2022년부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아쉽긴 합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공제 대상 확대한다. 그래서 연구 관련하셔가지고는 상당 부분 이제 도움을 많이 드릴 거다. 판관비에 경상연구개발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상연구개발비를 세무 실무자들이
손익계산서에 기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기입하는 게 맞습니다. 손익계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입찰하시거나 이러실 때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만 제출하거든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재무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상연구개발비가 있는 쪽이 가점을 더 줍니다. 가점을 더 주는데 경상연구개발비가 있는 기업이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으면 이 해당 기업에서 납품을 주기로 한 기업에서 그걸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경상연구개발비는 손익계산서 배정 과목을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10군데 기업 중에 3군데 기업이 세무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시면. 그렇고 두 번째, 경상연구개발비는 반드시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상에 5에서 10% 정도의 경상연구개발비를 반영하시는 게 경영하시는 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특히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이 있으신 기업이 경상연구개발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2년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아마 3년인데 3년마다 재인증하셔야 되잖아요. 재인증하셔야 되는데 경상연구개발비 없으면 인증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벤처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우리 대표님들이시라면 경상연구개발비가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업무용 수용차 관련해가지고 운행일지 잘 체크하십시오. 이제 가산세, 예전까지 가산세 없었는데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실무상으로는 업무용 승용차면 대부분 업무 사용 비율을 다 100% 잡아줍니다. 예전에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을 빼고 나머지 비율에서는 대표님들 급여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여금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웬만하면 잡아주는데 영세서를 미제출하거나 현금 산입하는 경우입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가산세가 없다. 1% 정도 가산세. 이게 2022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들 가업승계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자제분들한테 가업승계를 하실 때 접근 방법이 우리나라 가업승계는 1.5세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 같은 우리 컨설턴트들이 이제 가업승계를 시작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캐나다 이런 경우에 가업승계는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가업승계를 제가 컨설팅을 가보면 우리 대표님들께서 우리 창업 대표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소유권을 이전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가업승계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경영권을 이전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문제부터 들어가니까 다 세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업승계는 우리 대표님들의 창업 정신과 경영 이념, 비전, 미션 이런 거를 넘겨주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가업승계 현실이고요. 한번 이런 흐름을 좀 해보시고요. 아마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표님들 자산평가를 매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토지하고 건물 자산평가입니다. 토지 건물은 장독가는 우리나라 회계는 취득 원가주의이기 때문에 장독가와 실가격이 다르거든요. 평가해 주시고 대표님들 비상장 주식 평가 매년 보고 받으셔야 됩니다. 세무사님들한테 매년 보고 받으시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 재무관리 보고서를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저희 거래처하고 논의를 하는데 비상장 주식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게 사실상 법인은 다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평가금액 꼭 보시고요. 대표님 개인적인 금융자산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 중에 불행하게도 10분 중에 7분은 내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다 회사에 돈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자산 관리 안 하시고요. 큰일 납니다. 내자산 관리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업승계 컨설팅은 죄송합니다. 대표님들이 하늘에 계신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되는 컨설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정 상속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속세 지원되어 있는지, 부족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물려주시는 게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효증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불효증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금융상품 신탁입니다.
미국이나 타 외국 선진국들은 가업승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금융상품이 신탁입니다. 신탁에 정해놓으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은 아직 신탁이 좀 약해요. 신탁은 끊임없이 개발이 될 겁니다. 신탁을 좀 알아보시면 좋고,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을 해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대표님들 은퇴 플랜, 자, 가업승계 시작은 대표님들이 은퇴 이후를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들께서 내가 은퇴 이후에도 사업이 잘 운영되는 것도 지켜보셔야 되고, 대표님들 은퇴 자산을 확보하시는 거. 요 순서대로 가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증여해야 될 재산들은 빨리 증여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대표님 이런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내가 두 가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100억짜리 건물, 100억짜리 토지가 있다. 급작스럽게 상속세 상황이 발생이 되면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가족들은 토지로 물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국세청에서는 현금화되는 자산을 물납으로 받습니다. 적어도 대표님 지금 내가 승계를 하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 승계 로드맵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책상위에 이렇게 놔두십시오.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바꾸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 세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업승계 로드맵 만드시고 세무사님이든 회계사님이든 같이 컨설팅하는 분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조율하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승계 대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후계자를 선정하시면 누구로 할 거냐? 소유 경영을 할 거냐? 분리 경영을 할 거냐? 지분은 소유 경영이 간다고 하면 물려주실 자제분한테 무조건 67% 이상 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관 특별결의 요건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내가 힘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67% 이상 물려주시고, 지분 승계는 어떤 방법일까? 대부분 증여상속 생각하시는데 양도가 제일 좋습니다. 주식을 자녀분이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업상속 공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7년 사후 관리입니다. 7년 사후 관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제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려면 뭘 많이 해주셔야 되냐면 배당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배당. 그리고 지원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공제 증여세 과세 특례는 100억을 한도로 해서 5억 원을 공제해주고 10%거든요. 물론 나중에 상속이 되면 합산돼서 상속세 과세는 되지만 상업증여는 더 효과적입니다. 30억 원까지 10% 조율세율인데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짜리 자본금 있는 회사 하나 만들어 주실 때는 세금 한 푼도 없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효과적인 플랜입니다. 그리고 창업사업계에서만 잘 활용하면 청년 창업의 경우는 이 수도권에서는 50% 법인세, 소득세 50% 공제되거든요. 수도권 외 지역은 100%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창업증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만한 이 플랜이 될 것 같습니다.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작년에 자산 규모 500억 정도 가업승계 컨설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섬유업종입니다. 섬유업종인데 베트남에 해외 공장이 있어요. 해외 공장이 있는데 저 만나기 전 모 컨설턴트가, 우리 대표님들도 혹시 해외 공장이 있으시면 지분 투자하셔서 저기 설립되어 있는 상태시잖아요. 우리나라 가업승계에서는 해외의 주식은 무조건 사업무관 자산입니다. 무조건 사업무관 자산. 근데 이게 대표님 생각해 보시면 논리상 안 맞죠. 영업을 위해서 해외에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그거를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버린다.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우리 회계사들하고 논의 실무를 막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판례가 있습니다. 제조회사의 해외 생산 범위는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대표님들 해외 공장 갖고 계신데 사업무관 자산으로 오해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하셔도 됩니다. 해외 투자하셔도 가업상속공제 받으실 수 있고, 가업을 상속을 공제 관련하셔가지고 내가 대표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하면 사업무관 자산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사업무관 자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업무와 관계없는 부동산입니다. 두 번째, 혹시 대표님들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계시면 이것도 사업무관 자산으로 봅니다. 5년치 평균 현금을 봅니다. 5년 내내
대표님 회사에 100억 원이 있었다. 사업 유관 자산입니다. 근데 한 10억씩 있다가 갑자기 올해 상속 관련해서 100억 있다. 이러면 여기 90억은 사업 무관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들 아마 없으시겠죠? 가지급금 있으시면 사업 무관입니다. 가지급금 있으시면 사업 무관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고, 가업 상속 재산 주식 보유비 저 기간이 10년이거든요. 대표님들께서 10년 이상 갖고 계시면 다 상속 공제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500억까지 30년 이상 저기 기업이 유지되셨으면 500억까지 되니까 매우 효과적인 플랜입니다. 이게 7년 사후 관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2020년도 9월에 5년으로 낮춰달라고 국회에서 일단 동의는 되는데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7년 사후 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 공제는 효과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회사 모토입니다. 목표가 있는 컨설팅 플랜이 대표님의 사업을 지킵니다. 이고요. 대표님들 사업 건승하시고 뒤에 저희 그 회사 전화번호 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